일단 오늘 지난번에 작물관리 이제 중간고사 냈던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가 식물의 6가지 균형이 아닌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 문제가. 첫 번째 식물 에너지 균형 맞죠? 식물의 수분 균형 맞고, 온실의 에너지 균형이 뭐라고 했어요? 온실 온도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이런 균형을 얘기한 거고, 온실은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실 동화산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작물의 동화작용은 동화산물의 균형은 있을 수가 있는데 식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작물 관리의 주요 목적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작물 관리를 잘하려는 목적이 일단은 안전하게 재배하려고 그래요. 우리 정식해서 끝까지 안전하게 가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보다 많은 수확과 품질, 당연히 수확량을 생산성을 올리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은. 그 다음에 유통기한 연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작물 관리보다는 수확후 관리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작물 관리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에너지 및 화학물질 사용. 우리가 작물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적은 에너지하고 화학물질, 그러니까 농약을 덜 사용하고 작물을 어떻게 하면 키울까에 대한 것이 작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요. 작물 관리, 농약 안 뿌리려고 우리가 저격도 많이 해주고 환기도 잘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작물의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 잘못 설명한 건 무엇인가? 위해서 한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높은 CO2 농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광합성이 더 증가한다. 일반적으로는 높은 CO2 농도에서는 높은 온도와 높은 CO2 같이 가야 되겠죠. 빛과 CO2는 동등하게 중요하다. 뭐 같고요. 기공에서의 광합성 조절이 이루어진다. 기공은 공기가 건조할수록 개방도가 커져야 작아져요. 습해지면, 건조해지면 작아지죠. 물을 안 뺏기려고. 그래서 우리가 온실의 습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작물의 기공을 크게 열어서 광합성 효율을 증진시키려고 온실의 주간에는 특히 주간에는 기공을 우리가 최대한 열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주간의 습도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 개방도를 막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것들이요. 동화산물의 균형에서 잘못 설명한 건 무엇인가? 동화산물은 사용하는 것이 이하작물하고 생장, 그러니까 거물증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이하작용이 많아지면 거물증이 증가할까요? 이하작용. 호흡량이 많아지면은 건물증은 줄어들죠. 여기서 요 앞에 요거 대목이 이거 뒷 거예요. 이것들 앞에 거 마침 똑같은 얘기죠. 동화산물이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입의 전분이 축적된다. 그러니까 동화산물이 동화산물이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잎이 이제 뭐라고 하죠? 축적이 되겠죠. 이것들이요. 축적이 되고 축적이죠. 잠깐만. 이거 거죠. 이하점이 많으면 건물증이 줄어들죠. 내가 착각했는데 뭐가 이상하다 싶어서요. 호흡량이 많아지면은 건물증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호흡량이 많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죠. 광량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하적용이 많아지면은 과일의 개수를 줄이라고 그러고 있죠. 이하적용이 많아지면은. 동화산물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잎의 전분이 축적된다. 잎에서 광합성염이 딴 데 이동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동화산물의 균형은 소스와 싱크, 소스가 뭐예요? 광합성 한 기관과 바로 그것을 사용하는 기관의 균형을 말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식물의 물리적, 생물적 등생의 대상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건 무엇인가? 그래서 식물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포지티브이고 감소하면 네거티브이다. 그거 맞고요. 식물의 에너지 균형은 주로 증산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주로 에너지 균형은 증산에 의해서 발생하죠. 증산을 많이 하면은 에너지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모든 식물은 토양에서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증산을 해야 된다. 맞죠? 물 이용량에 맞지 않게 증산이 많아도 양분 흡수를 해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증산이 과잉으로, 그러니까 증산이 내가 흡수하시는 양분, 사용하시는 물의 양보다 증산이 많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차광을 통해서, 또는 차광이 안 되면은 잎을 잘라서 증산량을 줄여주라고 했죠. 증산량을 줄여줘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물의 균형이 맞아서 시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또한 식물의 에너지 균형에 잘못 설명한 것은 뭘까요? 다 자란 토마토는 700W의 광을 흡수할 수 있으며, 이건 맞아요. 이거는 일단 증산을 통해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당 1리터의 물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700W의 광을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것을 흡수할 수 있으면 이 내용을 한 1리터, 시간당 1리터의 물을 증발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토마토가, 식물들은 보통 1리터의 물을 흡수하려고, 1리터의 물을 700W가 온실로 들어오게 되면은 약 1시간 동안 1리터의 말을 증산해야 돼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700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얼마가 나와요? 700 곱하기
10 곱하기 60. 그러니까 1시간은 60분, 1분 60초잖아요. 그럼 3,600을 곱해야 되죠. 700 곱하기 3,600을 하게 되면은 2,520kJ이 나와요. 근데 물을 1리터 증발할 때 2,500kJ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500kJ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죠. 여기서 이게 제곱미터 단위니까 1만 제곱미터로 하면은 약 10톤의 물을 증발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큰 물이죠, 이것들이요. 식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대부분 복사 에너지이다. 맞죠? 대류는 일부이고 대류가 1, 20%고 복사가 8, 90%라고 했어요. 항상요. 그 다음에 식물에서 외부로 단파전 광선을 방출한다. 단파전 광선이 뭐라고 했어요? 단파전 광선 대표적인 사례가 가시광선. 단파장이죠. 식물은 뭘 내보내요? 그 복사광선 중에서 장파정광선을 내보내죠. 적외선을 내보내죠. 식물체가 만약에 단파정광선을 내보내려면은 식물체가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광합성에 이용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아주 1%, 뭐 2%,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복사 에너지 흡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식물의 메커니즘이 아닌 것은 식물들은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무 많이 증발하게 되면은 식물이 죽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걸 방사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반사율을 높인다. 그래서 반사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반사를 시키게 되면 식물이 흡수한 에너지 총량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게 반복적인 수분 스트레스는 외부의 왁스층을 만든다. 그래서 그 강한 광량을 계속 쪼개 되잖아요. 그럼 식물은 물을 뺏기지 않게 왁스를 두껍게 만들어내는데 이 왁스층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앞에 맞는 거 반사율을 높인다. 왁스가 있으면 반사를 많이 하거든요. 두 번째, 기공을 덮음으로써 물을 덜 뺏기게 돼요. 이것들이요. 왁스로 죽게 되면. 그래서 이 왁스를 하게 되면 왁스층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반사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식물체 내에서 그 기공이라든가 이런 작은 구멍을 통해서 뺏기는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 계속 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 왁스를 만들면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일단 왁스 자체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왁스 자체가 만들어지면은 증산량이 줄겠죠. 그러니까 광합성량이 줄어들겠죠. 이것들이요. 잎의 표면을 높여 받은 광량을 늘린다.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잎 표면 줄이잖아요. 나무들은. 팽창 부족을 일으켜 잎을 아래로 구부러지게 만든다. 이건 시든다는 얘기거든요. 식물이 증산량이 너무 많아지면은 시들어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장파전 광선의 열 손실을 잘못 설명한 것은 맑은 날보다 흐린 날 열 손실이 많아요, 적어요? 맑은 날 많다고 그랬죠? 왜 맑은 날 많아요? 구름이 커튼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구름이 있으면은 커튼의 역할에서 복사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줄여줘요, 그들요. 두 번째, 열 손실을 막으려면 스크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맞죠? 이거 스크린 사용해서 복사 광선을 막으라고 했죠.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따뜻한 몸체에 접촉하지 않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복사 에너지는 공기나 이런 전달체가 필요 없다고 했죠. 스스로 빛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전달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장파전 광선에 의한 열 손실은 증산량을 감소시킨다. 맞죠? 장파전 광선에 의한 열 손실은 증산량을 감소시킨다. 1번이 틀린 거죠. 에너지와 증산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잉여 에너지는 대류 또는 복사로 공급된다. 맞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은 자체적으로 증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식물은 광합성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기공은 식물의 에너지 균형과 수분 균형을 연결하는 핀이다. 기공에서 증산이 일어남으로써 어떻게 돼요? 수분 균형과 에너지 균형이 바로 기공을 통해서 발생을 하죠. 또 광합성 균형도 여기서 발생을 해요. 에너지 공급은 증산의 원동력이다. 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그 식물체로 들어가야 되죠. 증산에 대해 잘못 설명한 건 무엇인가 볼게요. 상대 습도가 100%면 대류 증산이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체 온도가 공기보다 낮으면은 대류열과 복사열이 식물의 증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식물체 온도가 공기보다 낮으면요, 대류열이 뭐예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식물체의 잎으로 열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대류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복사열은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했죠. 이것들은 바로 식물의 증산에 이용되죠. 증산은
식물에 들어오는 에너지에 비례한다. 맞죠? 식물의 에너지에 비례해요. 들어오는 만큼 증산한다는 거 이것들요. 복사열이 없으면 증산은 없다. 없죠. 당연히 없죠. 이것들요. 결국에 답이 맞죠? 예? 아니죠. 4번 참. 복사열을 말고 대류열도 있잖아요. 깜빡이다. 4번. 복사열만 여기서 말하는 복사열이 없으면 증산은 적어지겠죠. 대류열이 있으니까 밤에는 복사열이 없잖아요. 거의 대류열로 들어오는 게 많아서 대류열에 의해서 이제 증산이 일어나죠. 이것들요. 그러니까 복사열이 80~90%라는 얘기지 대류열이 영향을 안 주다는 영향주단 아니에요. 분명 영향을 줘요. 이것들도요. 기공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공은 가제셀에 조절된다. 기공은 이런 가제셀이 있어요. 열고 닫는 가제셀이 있고요. 극시한 수분 부족은 ABA 호르몬을 발생시킨다고 했죠. 일단 이 호르몬이 발생하면은 하루 종일 기공을 닫는다고 했어요. 이것들이요. 나트륨이 가제셀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 기공을 열린다. 포타슘이라고 했었죠. 칼륨이온이 바로 가제셀에 들어가 물을 들어가 기공을 열린다고 했어요. 사이토키닌 칼륨 퍼플 작용을 자극한다. 그래서 이 4번만 알아도 이게 나트륨이 아니라 포타슘인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들이요. 식물의 균형이 수분 균형에 식물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은 뿌리에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맞죠. 줄기의 저항성, 길이라든가 병균이 막았다든가 이런 늘 있겠고요. 잎과 과일의 버퍼 능력. 그다음에 배지의 이시 및 함수량은 뭘까요? 얘는 수분 균형이 식물 수분 균형이라는 건 식물의 직접 미치는 영역이 이건 아니죠. 얘는 배지의 이시는 뭐예요? 바로 물리적 배제의 능력이죠. 이거는 식물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들은 식물이 직접 영향,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이거든요. 앞에 세 개는 직접적으로 식물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의 싱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식물 싱크가 뭐예요? 사용하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들 정확한 사용을 과일 사용하죠. 꽃 사용하죠. 어린잎 사용하죠. 성엽은 소스죠. 동화산물과 최적의 환경 조건에 대한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래서 주간 온도는 동화산물의 축적 단축에 관리한다. 맞죠? 축적되면 안 돼요. 축적되지 않게 하고. 광과 CO2는 일정하게 상승해야 돼요. 더 비례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광과 CO2는. CO2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 습도가 충분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요. 24시간 평균 온도는 낮추는 것이 좋다.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이거는 뭐 그냥 먹으라고 제가 내는 문제고. 그 다음에 싱크의 활동성에 대해서 형성한 것은 소스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항출성이 낮다. 그래서 작물을 크게 키우면은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12m, 오이를 12m 키우면 어떻다고 했어요? 2m, 3m 작물보다 뿌리로 양분이 가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싱크와 소스의 거리가 멀수록 활동성이 낮아진다고 평가해요. 또 온도가 낮을수록 활동성이 낮아져요. 온도가 낮으면 양분이 이동을 잘 못해요. 식물의 온도 분포가 동화산물의 분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바로 동화산물의 이동은 24시간 발생한다. 이거는 24시간 발생하죠. 식물의 온도 분포가 동화산물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주죠. 광량 온도가 낮을수록 활동이 높다. 이건 잘못된 거죠. 예. 그다음에 광량에 따른 온도 관리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동화 공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소비량에 맞추어야 한다. 그죠? 매일 소비량에 맞춰서 해야 되고 광량이 많아지면 평균 온도를 높게 관리하고요. 광량에 비해 온도가 낮으면 도장한다. 맞나요? 잘못됐죠? 광량에 비해 온도가 낮으면은 과범무가 되죠. 잎이 크고 줄기가 두꺼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매일 동화량과 소비량 조절해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식물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작물 관리에 대해 잘못된 것은 균형적인 작물은 병해충 내성이 강해진다. 그렇죠? 나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병해충이 안 와요. 덜 와요. 약한 나무에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정식 초기에 조심하라고 했죠. 정식 초기에 바이러스나 해충이 많이 온다고 했죠. 왜요? 그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방어기작이 기련되지 않다. 그러니까 방어기작이 나오려면 나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는 이제 균형적인 약물을 건강하다는 얘기니까 병해충 내성이 강하다. 우리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근력도 많이 한 사람들은 그죠? 면역성 좋아져 갖고 웬만한 병에는 잘 안 걸리잖아요. 근데 반대인 경우는 하겠죠. 그다음 불균형한 식물, 균형된 약물을 일시적인 기후 문제도 잘 극복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갓 졸업한 24살 청년하고 나이가 60,
20대 중반인 그 노인분하고 이제 같이 38도의 바깥에 1시간 태워놓으면은 24세 군대 갓 졸업한 젊은 사람은 덥고 끝났는데 70대 후반에 그 노인분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면은 우리가 환경을 100% 제어할 수가 없다고 했죠. 순간적으로 38도, 40도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오줌 시계. 근데 어때요? 나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나무가 망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약한 나무들은 망가질지 몰라도. 그 다음에 불균한 식물은 쉽게 나쁜 영향으로 들어간다. 이게 음의 나선 효과라고 해서요. 한번 작물이 불균형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음의 나선 효과라고 그래요. 이것들요. 고온과 습도는 작물의 상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알겠죠? 앞에 두 개 알면은 4번은 절대로 아니겠죠. 이 고온과 습도라고 해도 이게 뭐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작물들은 훨씬 그렇지 않은 작물에 비해서 피해가 적겠죠. 복사열 손실에 대해 잘못 설명한 잘못된 것은 첫 번째 CF수와 관련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복사열 손실은 T번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래서 복사열 손실이 많이 발생하면은 생장점에서 T번이 발생한다. 이거는 바로 칼슘의 결핍과 흡수와 영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압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압이 뿌리에서 물을 잘 흡수해도 식물체의 생장점 부위에서 증산을 잘한다고 하면 근압은 잘 안 걸리겠죠. 무엇인 만큼 증산하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 영향을 준다는 게 맞겠죠. 동화산물의 이동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주죠. 차가워지면 생장점에 차가워지면요 생장점이 약해지거든요. 그 이유가 생장점의 온도가 다른 구역보다 온도가 낮으면은 광합성 양분이 생장점으로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 영향을 주겠죠. 증발량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죠. 에너지라는 것은 복사율이라는 건 열 손실이잖아요. 열 손실이 발생하면은 복사 증산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답은 1번이겠죠. 이건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틀렸더라고. 입자. 네, 맞죠. 광은 파장이면 입자이다. 그래서 입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나노메타라고 표시했죠. 처음에 파장이라고 할 땐 나노메타예요. 길이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몰 얘기했죠. 몰. 미리몰. 400만 미리몰 얘기했잖아요. 몰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입자 숫자를 그러니까 개수라고 했죠. 그래서 입자에서. 그래서 광은 파장이면 입장이다.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어요. 기본 상식이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딴 데 가서 잘난 척해도 돼. 입자를 모르는 분이 많아. 광입자가. 포톤 입자라는 게 그 광입자를 말하는데 이것들을. 그 다음에 700W의 광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있던 문제가 있죠. 1시간 동안 들어오면 얼마인가? 제가 이거 미리 이거 해놨어 내가.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겠죠. 왜 4번을 왜 놨을까요? 헷갈리라고 하시면 헷갈린 거죠. 만약에 D가 제곱미터면은 그러니까 이 D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요거 같이 제곱미터면 맞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여기가? 센치제곱미터죠. 4개를 주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단위를 센티미터 제곱을 쓰는 이유가 단위를 크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그 제곱 센티미터로 사용해요. 우리가 미터 제곱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 보게 되면은 우리 1번이 답이겠죠. 아까 했던 거. 예. 파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은 파의 단위는 와트이다. 400에서 파가 뭐라고 했어요? 파는 단위가 입자 개념이에요. 마이크로몰로 표시됐죠. 내가 그때 와트는 단위가 그러면 첫 번 틀린 거죠. 마이크로몰이죠. 400에서 700나노미터이고 광합성을 하는 광이고 맑은 날 태양광에서 약 45%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파가 광합성광이라고 해서 식물체가 실제로 광합성하는 광을 우리가 파라고 불리는데 파라고 불리는데 흐린 날 파의 비율이 올라가요? 맑은 날 비율이 올라가요? 광량에서 비율 절대량 말고 비율. 흐린 날 파의 비율이 높아요? 맑은 날 파의 비율이 높아요? 흐린 날 높죠. 그래서 흐린 날은 뭐라고 했어요? 광의 질은 좋은데 양은 적다고 그랬죠. 질은 좋은데 양이 적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파가 많으면은 증산 에너지가 증산만 일으키는 열선이 적어지고 광합성 에너지가 많으니까 실제로 식물체는 같은 광을 받았을 때 증산량이 줄고 광합성은 더 늘어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흐린 날은 절대 광량이 적으니까 실제로는 손해죠. 흐린 날 지속되면. 직달광과 산란광이 잘못 말한 거는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문제 이거 맞았어. 산란광 단위는 F스캐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산란광을 만들기 위해 산란유리, 산란 코팅, 산란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죠. 흐린 날
산란광 비율이 낮아진다예요, 높아진다요? 높아지죠. 높아지죠. 이것들 3번 틀렸고 산란광 작물에 더 깊이 침투하여 유리하다. 이거요. 복사 에너지와 대류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 복사 에너지는 파이프 온도와 식물체의 온도에 비례한다. 맞죠? 예. 이거는 면의 온도요. 식물체의 온도와 파이프 사이의 온도의 차이에 비례한다는 거거든요. 대류열은 공기의 흐름이 있어야 효율적이다. 뭐예요? 공기가 전달돼서 식물을 데피는 게 대류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의 흐름이 있어야 더 효과적이겠죠. 이거들요. 이거는 온실에서 파이프 난방은 복사열과 대류열이 동시에 나오며 복사열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복사열 비율이 아니라 대류열 비율이 높죠. 그런데 파이프 난방조차도 대류열 비율이 높지만 파이프 난방이 아닌 다른 난방들은 100% 대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프 난방을 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의 난방은 대표적인 대류 난방이죠.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직접 데피는 난방들이거든요. 온실내 습도의 조절을 잘못 설명한 것은 결로에 의해 조절한다. 맞죠? 그 다음에 환기에 의해 조절한다. 양 두 개 중 하나로 조절해요. 결로와 환기로 우리 조절한다는 거거든요. 결로에 의해 위한 조절은 피복제가 차가워야 효과적이다. 맞죠? 피복제가 차가우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을철 20도 오늘 같은 날 오늘 날씨가 어때요? 외부 온도가 10도는 유지하고 있죠. 결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잘 안 생기죠. 이런 날은 오전에 환기를 통해서 결로를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은 시간인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니겠지만 아침 10시에 영하 5도야. 그러면 창을 안 열고 커튼만 열어서 뭘 만들어요? 지붕 피복제 결로를 만들면 어때요? 우리가 습도 제거가 되죠. 근데 외부 온도가 10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창을 열어서 온실의 습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거들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 결로의 비율은 피복제가 차에 효과적이다 그러고요. 스크린을 닫으면은 직조 스크린이요. 지붕의 결로를 충분히 만들지 못한다. 아니죠. 스크린을 닫으면은 지붕에 충분히 만들죠. 특히 공원 낙엽은 안 되는데 직조 스크린들은 가능하다고 했죠. 직조 스크린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에어 타이트 스크린이라고 했어요. 에어 타이트 스크린. 에어 공기는 통과해요. 에어 타이트, 타이트하게 통과한다. 에어 타이트라고 얘기하고 물은 막고 습은 밖으로 배출되는 걸 우리가 바로 에어 타이트 스크린이라고 또 그런 에어 타이트 스크린이 바로 직조 스크린이거든요. 온실내 습도 조절에서 잘못 설명한 것은 내 외부의 절대 습도가 크면은 습도 조절을 위해 환기를 많이 해야 된다. 맞나요? 습도 차가 클수록 제어를 쉽죠. 습도 차가 적으면은 우리가 환기를 습도 차가 적으면 환기를 크게 해줘야 되고 습도 차가 작으면 많이 환기해줘야 되고 습도 차가 크면은 적게 환기해도 되죠. 무슨 뜻이냐면은 온실내에서 우리가 이 생각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제곱미터당 온실에서 15g 정도의 증산을 유도하려고 우리가요. 토마토 키울 때 그러면은 10,000제곱미터면 150리터의 물을 증발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150리터의 물을 증발시켜야 돼요. 근데 이 150리터의 물을 바깥으로 빼는데 내 외부의 편차가 클수록 공기를 조금만 내보내도 제어가 온실의 습도가 떨어지니까 쉽다는 거죠. 얘들요. 외부 온도가 높으면 결로에 의한 습도 제어가 어려워 환기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외부 온도가 높으면은 결로가 안 생기니까 환기를 통해서 제습을 할 수밖에 없죠. 결로에 의한 피복제는 차가워야 효과적이다.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환기에 의한 습도 조절은 내부 절대값이 커야 쉽게 조절된다. 맞죠? 그럼 1번이 틀린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그래도 중간고 제가 한번 그 시험 보기 전날 했던 거 내용하고 유사하죠. 그래도 틀리진 않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잠깐만 시간 보자. 플랜트 엠퍼먼트 4장 삽제 4번에 이제 그 온실의 에너지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서 정밀하게
환기량을 계산할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환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에너지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태양 에너지가 이제 대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팅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광등을 쓴다면은 라이팅, 그러니까 광 에너지가 있겠죠. 아웃은 우리가 인솔레이션 로스라고 해서 이제 단열에서 나가는 열이 있고요. 환기에 있는 열이 있고, 그 다음에 히트 이미션고요. 복사열 냉각이죠. 하늘로 뺏기는 에너지가 바로 히트 이미션이라고 해서 복사 냉각이 있고요. 컨벤션이라는 거는 이제 대류를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나가는 에너지를 우리가 대류라고 해요. 그래서 요 인풋과 아웃풋의 규정이 이제 맞아지는데, 만약에 인풋이 아웃풋보다 많으면 온실 온도가 올라가고, 반대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은 온실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기율을 볼게요. 이 환기라는 건요, 일단은 우리가 환기율,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공기를 수분을 바깥으로 배출할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환기율이라는 건 얼만큼 시간당 맨 입방미터의 공기를 바깥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바깥과 안에 델타 절대습도, 그러니까 내외부의 편차가 클수록 어때요? 밖으로 소모되는, 바깥으로 배출되는 수분이 양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절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가 에너지 큐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은, 환기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 제어되며 식물 생장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밤에는요, 밤에 같은 경우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내부의 습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부의 절대습도가 컸을 때 이게 용이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계산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엔탈피에 의한 에너지 균형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내부 엔탈피는 보면 녹색이에요. 그 다음에 내부 엔탈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자색, 이게 외부 엔탈피예요. 그러면은 여기 적정 환기율이 뭐냐면은 바로 분홍색이거든요. 이게 적정 환기율이 이렇게 보면은 요게 적정 환기율인데, 보시면요, 이 편차가, 그러니까 이게 내부예요. 내부의 에너지와 외부의 에너지의 편차가 클수록 어때요? 환기율이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편차가 겨자색이가 연녹색이 외부의 엔탈피고 진녹색이 내부의 엔탈피예요. 이 편차가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요건 환기율인데 환기를 적게 해도 온실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가 열 방출에 대한 건 이거 히트 이미션, 그러니까 열 손실한 거 뭐냐면은 복사열 손실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열 방출의 에너지 손실 첫 번째는 온실 지붕의 온도가 외기의 온도가 날 수 있다. 이는 온실 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준다. 높은 난방 밀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온실 지붕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온실 내부에, 그러니까 다 끌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이에요. 이건 낮이 아니라 여기 공기가 영하 3도인데 이 비닐이나 유리가 영하 5도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요 온실 온도는 15도가 되니까 여기는 여기는 한 2, 3도가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플라스틱이나 유리가 안에 있는 2, 3도의 온도가 맞붙어 있기 때문에 지붕과 비닐의 온도가 상식적으로는 외부 공기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이 안에 공기가 따뜻하고 밖에 온도는 차가운데 이 중간에 껴있으니까 아무래도 바깥에 있는 온도보다는 이 한 면에 있는 유리나 비닐의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낮을 때가 많다, 요즘 시기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얘기가. 이렇게 되면은 뭐가 발생해요? 앞에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온실의 영향에 큰 영향을 주고 높은 난방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은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외부 온도가 한 10도 되니까 여기 온도가 한 13도가 돼요. 그리고 내가 난방 온도 15도로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굳이 15도가 되고 외부 10도인데 커튼을 안 닫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럴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바로 실제로는 이 창의 온도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낮아서 여기 낮으면 어떻게 돼요? 열이 계속해서 유리를 뺏기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은 하늘은 영하 몇 도라고 했어요? 하늘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예요. 영하 40도가 돼요. 그러면은 얘는 공기에 있는 이 공기 에너지 뭐래요? 대류 에너지죠. 대류 에너지는 하늘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대류 에너지는 그냥 대류일 뿐이에요. 공기 온도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가 발생해요? 딱딱한 면은 바로 복사 냉각이 발생한댔죠. 그럼 복사 냉각이 여기서 영하 40도의 하늘을 보고 뺏기기 시작하면요. 공기보다 여기 온도가 몇 도 낮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는 잘못하면은 실제 난방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온도가 5도야, 그렇게 실제 7도야, 뭐 10도야 얘기를 하지만 실제 유료와 비닐 온도는 그 이하로 떨어져서 생장점에 냉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온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또 높은 난방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열방출의 에너지 소실은 바로 열방출에 의한 작물 생장점에 의해 높은 에너지 소실을 발생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차가워지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생장점이 있어요. 얘가 밖의 온도는 뭐 5도인데 얘는 2도야. 그 식물체는 15도야. 그러면은 얘가 이 유리면을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 2도를 향해서 열을 뺏기게 되면은 생장점의 열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는 거였더래요. 그러면은 증산과 바로 증산에 영향을 줄 테고요. 증산에 영향을 주면 바로 뭐에 영향을 줘요? 근압에 영향을 주겠죠. 근압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바로 일액과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 커튼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 게 있고요. 바다는 이제 요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 볼게요. 이게 일단 볼게요. 이 위에 거는 내부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거든요. 여름으로 갈수록 어때? 복사 에너지가 높아지다가 가을로 갈수록 복사 에너지가 떨어지죠. 온실로 들어오는 거는. 근데 온실에서 가까이로 나온 걸 볼게요. 어때요? 거의 같긴 한데 언제가 제일 높나요? 여름철에가 오히려 복사 에너지 소실이 더 크죠. 근데 우리 여름철은 무시해요. 일반적으로 왜 무시하냐면은 여름철에는 들어오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복사열 손실을 별 무시하긴 하지만 복사열 손실이 여름철에 더 크게 발생해요. 근데 워낙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어때요? 그냥 무시해버리죠. 근데 왜 여름철에 실질 복사열 손실이 더 클까요? 이거 나쁜 건 아니지만 왜 클까요? 여름철에? 아까 그랬죠. 복사열 손실은 뭐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서로 온도 차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식물체 온도가 높아요. 겨울철에 식물체 온도가 높아요. 여름철에 높죠. 여름철에는 막 25도, 28도 막 돼요. 겨울철에 15도, 18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25도, 28도가 되고 하늘의 온도는 어때요? 겨울하고 여름하고 똑같아요. 영하 3, 40도. 영하 40도는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깥의 온도는 고정되어 있는데 내부의 온도가 바뀌어버리는 식물체 온도가 바뀌는 거 어때요? 여름철에는 복사열 손실이 크고요. 대신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시하긴 하지만 그런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여름철에 복사열 손실이 더 크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시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습도의 균형에서 볼게요. 이제 온실의 습도 균형 얘기를 때 유입되는 습도는 뭐가 있어요? 증산과 바로 포그가 있죠. 증산이라는 건 식물에서 오는 증산도 있고 대지나 토양에서 오는 증산도 있고 우리가 인공적으로 물을 뿌려주는 것도 우리가 미스팅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있죠.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은 뭐예요? 컨덴세이션은 바로 결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벤틸레이션은 우리 환기를 얘기해요. 환기와 결로를 통해서 외부로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인풋 아웃풋의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좀 이용하고 있죠. 우리가 그 환경제어 컴퓨터라고 부르는 우리가 스마트팜에 사용되는 환경제어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습공기선이에요. 이게요. 습공기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습공기선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볼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습도 조절은 상대 습도나 수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절대 습도가 일정하고 손괴지면은 수분분이 감소하고 절대 습도를 수분균의 표지 사용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15g이라는 물이 1kg 공기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쭉 하면요.
여기서는 40도씨에서 약 30%의 상대 습도가 되고 만약 이렇게 가서 20도가 되면은 100%의 포화 습도가 되죠. 이 얘기를 하면 수분 부족이라는 거. 그리고 절대 상대 습도를 얘기하고 수분 부족은 뭐예요? 내가 15g의 물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쭉 갈게요. 내가 이렇게 하더니 30도씨로 쭉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만약에 30도로 하죠. 이렇게 25도로 가면은 25도에서 최대 갖고 있는 물이 20g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25g에서 만약에 10g의 물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수분 부족분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여기 볼게요. 25도 할게요. 25도로 갔더니 맥시멈 100% 포화 습도일 때 20g의 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서 쭉 갔더니 20도씨인데 쭉 갔더니 10g의 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분 부족분을 몇 g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요. 10g이라고 하죠. 10g의 물이 부족하죠. 왜냐면 공기 중에 20g의 물을 채워줄 수 20도씨 공기 안에는 1kg당 20g의 물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10g밖에 못 들어있으니 우리가 HD 값을 10g이라고 하죠. 이것들을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습동기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습동기선에서 수분 균형을 얘기할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요. 그래서 절대습도가 일정하고 공기와 식으면은 수분 부족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서 절대습도가 일정해요. 절대습도는 15g인데 만약에 공기와 식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갖고 있는 물의 양이. 그러면은 이 HD 값은 찬 공기일수록 그 HD 값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찬 공기일수록 상대 습도는 올라가야 내려가요? 볼게요. 15g의 물이 있어요. 15g의 물이 있는데 20도가 되면은 몇 퍼센트예요? 100%죠. 근데 15g의 물이 있는데 만약에 30도씨예요. 그러면은 상대 습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니까 한 5% 되겠죠. 그러면 또 40도로 갈게요. 40도로 쭉 가면 어때요? 30%가 되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같은 절대 습도일 때 어때요? 상대 습도는 내려가요, 올라가요? 절대 습도가 같은데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 습도가 내려가고 절대 습도는 같은데 만약 온도가 떨어지면 상대 습도는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가 절대 습도가 온실 내에서 그러면 온실 내가 있어요. 온실 내의 절대 습도는 거의 모든 구역이 거의 비슷해요. 확산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한데 그러면 차가운 구역에 물이 그러니까 결로가 생길까요? 따뜻한 곳에 결로가 생길까요? 차가운 곳에 결로가 생기겠죠. 왜요? 왜 따뜻한 곳에 생길까요? 같은 절대 습도인데 온도가 높으면은 상대 습도가 낮고 온도가 낮으면 상대 습도가 높으니까 같은 절대 습도일 때 온실 안에 여기 구역이 다 절대 습도가 똑같이 15g이야. 근데 저기는 10도씨이고 여기는 25도야. 그러면 저 10도씨가 결로가 생겨요? 아니면 25도가 결로가 생겨요? 10도씨가 결로가 생기겠죠. 이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동기선을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실에서 결로와 일액이 생기면 안 된댔잖아요. 그럼 결로면을 볼게요. 이 절대수를 볼게요. 만약에 5g의 물이 들어있어요. 쭉 가요. 5g 이렇게 가면은 5g 물은 몇 도씨에서 결로가 생겨요? 4도씨죠. 4도, 5도. 여기 생기죠. 만약에 10도씨가 돼요. 10g이 들어있다. 10g 이렇게 가요. 10g이 가면은 약 14.5도나 15도에서 결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20g이에요. 20g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5g에서 25도씨에서 결로가 생기겠죠. 그 얘기는 절대 습도가 낮을수록 결로점 온도는 높다, 낮다? 낮다. 낮으면 우리가 어때요? 편하죠. 식물체 온도가 낮아도 절대 습도가 낮아버리면 결로가 잘 안 셀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절대 습도라는 거는 이 절대 습도라는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뭐다? 결로점이 높아진다. 결로점이 높아지는 거는 되게 나쁜 거죠. 결로점이 낮아야 우리가 온실을 관리하기 편하죠. 얘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습도를 얘기할 때, 습도를 얘기할 때 습공기선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대기 온도가 29도이고 절대 습도가 10g이에요. 절대 공기 온도가 29g 볼게요. 대기 온도의 20g에서 최대 절대 습도는 약 25g이고 수분 부족분 15g이다. 그래서 29도에서
10g이면은 최대 절대수도 25g이니까 수분 무조건 15g이고요. 대기 온도가 25도로 냉각하면은 최대 절대 습도는 20g이므로 수분 무조건 10g 감소되고 대기 온도가 21도 15도로 더욱 냉각하면은 수분 무조건 5, 0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절대 습도가 10g으로 변하지 10g으로 그냥 킬로그램당 10g 변하지 않아도 온도가 낮아지면 수분 무조건은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들요. 그 다음에 절대 습도가 10g으로 변하지 않아도요. 10g이 변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온도가 낮아지면은 상대 습도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계속해서 여기서 쭉 가면은 15도일 때는 100%, 20도일 때는 뭐 한 21도일 때는 이게 한 70%겠죠. 그 다음에 25도일 때는 약 50% 되겠죠. 30도일 때는 약 40% 정도 되겠죠.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습도 조절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상대 습도나 수분 무조건 좋은 지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돼요? 바로 수분 균형을 위해서는 절대가 바로 절대 습도가 기준이죠. 상대 습도와 HD 값은 어때요? 계속해서 변하죠. 절대 습도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온실을 평가를 하거나 온실을 통제할 때 상대 습도나 HD 값보다는 바로 절대 습도를 갖고서 우리가 통제한다. 절대 습도를 알아야 뭘 알 수가 있어요? 결로가 생길지 안 생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 높은 상대습도를 피하는 방법은 저녁에 천천히 온도를 낮추는 걸 시작된다. 왜 야간에 높은 상대습도를 피하는 방법 중에서 저녁에 천천히 온실 온도를 낮으면은 왜 상대습도를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천천히 낮춘다는 얘기는 우리가 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버티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습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습도 조절은 온도 조절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습도 조절은 온도가 낮을수록 더 쉬워요? 어렵죠. 온도가 높으면 좀 쉽죠. 왜 쉬워요? 같은 절대 습도에서 상대 습도는 내려가죠. 이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의 수분 균형은 이제 절대 습도로 모니터를 하는데요. 절대 습도가 간소하면은 뭐예요? 수분이 배출, 그러니까 온실 밖으로 나가거나 결로를 만들어가는 양이 수분 생산, 그러니까 식물이 증산하는 양보다 많다는 얘기가 되고요. 절대 습도가 증가하면은 수분 생산이 수분 배출을 촉구한 거,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습보다, 그러니까 배출하는 습보다 만들어진 습이 많다는 얘기가 됐죠. 절대 습도가 일정하면 수분 균형 필요형태가 되고요. 수분 균형은 낮은 상대 습도 또는 높은 HD에서 평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습도로 우리가 수분 균형을 모니터링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그 양쪽 면으로 절대 습도를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는데요. 보면은 우리 소목토마토의 기준, 그러니까 소목토마토는 야간에 약 25g, 맑은 날 한 500에서 700g의 물을 증발하고 있다. 제곱미터당 시간당 증발하고 있어요. 이건 시간당이에요. 시간당. 수분 균형은 유입 수분, 그러니까 증발, 증산, 증발 분무 등과 배출로의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요. 야간 온실의 수분 균형 유지 방법은 우리가 수분 유입을 방지하게 돼요. 그래서 수분 유입을 방지하는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난방광 과열은 증발을 발생하고 팬을 이용한 공기 유동으로 식물 주변 습한 공기를 제거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가 습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로잉 파이프나 최소 난방 파이프라고 불리는 작은 파이프를 갖고 난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습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식물이 뽀송뽀송해지고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죠. 난방을 하면은 뭐가 투입되죠? 작물 안으로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죠. 내가 난방을 안 하면은 에너지 적게 들어가는데 난방을 하는 순간에 난방한 에너지가 바로 식물체 잎과 줄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초과적인 증산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로잉 파이프나 최소 난방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뭘 사용하자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수직팬을 얘기해요. 여기 수직팬이라는 게 보이죠? 이 수직팬은 뭐냐면은 온실 상부의 공기는 어떨까요? 습할까요? 건조할까요? 건조하죠. 건조해요. 온실의 공기는 왜 그래요? 차가우니까. 차갑다는 얘기는 절대수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절대수가 낮아요. 그러면은 이 찬공 위에 있는 건조하고 찬 공기를 어떻게 해요? 밑으로 밀어넣는데 수직으로 때리지 않아요. 어떻게 뿌려요? 옆으로
돌려서 평평하게 해서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면은 이 아래에 내려가면 이제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밀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압이 걸려요? 약해져요? 압이 약해지겠죠. 밀었으니까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공기,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다시 위에 차가운 공기와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를 다시 만나서 다시 밑으로 돌리죠. 왜냐면은 위에 커튼이 보이죠? 이 커튼이 있다는 얘기는 커튼을 내가 완전히 밀폐해도 완전 밀폐가 일단 가능해요? 못하죠. 그러면은 이 지붕 아래에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온실 커튼 밑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럼 상대적으로 커튼 밑에 공기가 아래쪽 공기보다 건조하고 차갑다는 얘기죠. 이걸 밀어냄으로써 어떻게 돼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밑으로 밀어내면은 추가적인 증발을 여기서 발생시킬 수가 있다. 식물체가 증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것들을요. 근데 열을 주지 않았죠. 열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추가적인 증발은 일어나지 않고 온실의 식물의 증산은 좀 더 유도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수직팬을 사용하려고 칩고를 6.5m 이상의 온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6.5m를 만들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증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요. 6.5m를 만들면은 우리가 수직팬을 달 수가 있어요. 6m 이하에서 수직팬 달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 못하냐면은 우리가 재배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배 공간은 바닥 면적도 있지만 이 높이도 재배 공간이거든요. 수직팬을 달아서 식물체를 아래로 유인해버리면은 우리가 재배 공간을 잃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3m를 유인했는데 만약에 수직팬을 달아서 2.5m를 유인하게 되면 내가 재배 공간 중 약 6분의 1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생산성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직팬을 이용하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직팬을 쓰면 뭘로 할까요? 우리가 수평팬을 이용해요. 수평팬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수평팬 같은 경우도 이용하는 이유가 봐도 뭐냐면은 식물한테 추가적인 그러니까 난방을 하지 않고 증산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평팬을 사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우리 또 하나 수분 유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증발 증산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배출은 결로 환기라고 하는데 야간 온실의 수분 균형 유지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러니까 유입된 수분량을 줄여주면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자, 잠깐만. 여기까지만 쉴게요. 잠깐. 여기까지 하고. 이게 유입되는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유를 마감하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하는 게 바로 급액을 일찍 마감하고 우리가 겨울철에 우리가 오랫동안 물을 닫죠. 겨울에는 지금 이 시기부터 우리가 일찍 물 닫죠. 해가 지기 1시간 정도 닫기 시작해요. 앞으로 가면은 거의 문 닫는 시간이 12시간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급액을 일찍 끊어서 배지를 건조하게 만들면은 식물이 증산을 줄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야간 급액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배지를 비닐로 덮어 증산을 막을 것. 그러니까 식물체를 제외한 모든 습한 곳은 전부 다 토양이라든가 배지라든가 전부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저격을 실시하죠. 이파리가 많아도 증산을 많이 하니 잎을 제거해서 온실 안으로 유입되는 수증기 양을 줄여준다는 거죠. 온실 안에 공기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주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간 온실의 수분 균형 유지 방법 중에 수분 배출법이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이. 첫 번째, 결로. 온실 피복제의 온도가 이슬점보다 낮을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 있죠. 요즘 시기는 안 되는데 조금 더 추워지면은 결로로 우리가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환기가 뭐예요? 두 번째가 온실 내부의 절대습도 차로 인해서 환기를 통해서 내가 습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면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유입되는 수분량을 줄여주기도 하고 두 번째 결로와 환기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결로를 만들려면은 결로를 만드는 필히 사용된 게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투입돼야 돼요. 내가 결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로가 만들어진 만큼 에너지가 투입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로를 적게 만드는 게 좋겠죠. 수증기를 적게 만드는 게 유리하겠죠. 내가 결로를 만든 만큼 에너지가 투입된다. 그리고 낮에는 상관없지만 밤에 만약 환기를 했어요. 내가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외부 온도가 10도 정도 있는데 결로가 안 생기죠. 근데 내부 습도가 막 95%야. 그럼 어떻게 해요? 창을 열어요. 그때는요. 그럼 현관을 어떻게 돼요? 보일러가 돌리고 나서 창을 열거든요. 내부 온도가 15도 안 떨어지게 막 돌리고 나서 창을 열어버려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두 가지 쪽에서 봐야겠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유입을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결로 한계를 통해서 제거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을 제거하는 방법은 에너지가 반드시 수입된다는 거예요. 습을 제거하는 방법은. 근데 내가 습을 적게 만들면은 에너지를 안 사용하지 않겠죠. 사용하지 않겠죠, 이것들요. 내가 난방을 하면은 난방을 한 만큼 뭐가 들어간다? 뭐가 생긴다? 결로 증산이 생기고 증산이 생긴 만큼 결로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난방을 적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적게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니까 그 결로도 적게 발생한다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추가 난방을 줄이고 증산 수증기를 제거할 거에 대한 우리가 많은 그러니까 수증기를 적게 만들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4시 여기 지금 5분인데 2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